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은 정민민사법 완전정복을 가지고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건설업체에서 하는 개발 신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일반인들로서 요즘 신탁을 한다면 주로 그 담보신탁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신탁제도의 골격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법 체계 신탁법 구조 정도를 정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탁법상 그 신탁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하면은, 신탁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즉 신탁법상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신탁을 설정해 주는 자, 이 사람을 위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이 사람을 수탁자라 하는데, 즉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예컨대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행위를 신탁법상 신탁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럽에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하시는 거고, 판례에서 신탁의 개념을 정한 것이 있기는 한데, 밑에서 한 5번째 줄 보면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일단 관리권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신탁법상의 내용과 관련되는 판례를 하나 보신 거고, 그러면은 종래에 이미 이런 신탁법도 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가 요즘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볼루션으로 떠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50년대인가 30년대인가부터도 신탁법이 앞으로 히트를 칠 거다 했는데 아직까지 강간무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강간무소식 정도는 아니죠. 대학가에서도 신탁을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고, 이제는 신탁을 모르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일단 종래에 민법상 법률행위의 한 종류로서 신탁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민법 해석학상, 강학상 신탁인, 신탁법상의 신탁은 영미법계에서 발달해온 이론이고 발달되어 와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민법 교과서에 강학상 소개되고 있는 대륙법상의 신탁행위, 요거는 일단 발생 근거부터 차이가 있는데, 대륙법상의 신탁행위, 즉 민법상의 신탁행위로서 당사자가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 당사자인 신탁자가 상대방인 수탁자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고, 수탁자는 이전받은 권리를 당사자의 경제적 목적을 넘어서 행사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법률 문장을 이렇게 잘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30년 전쯤에. 이러한 대륙법상 신탁행위는 수익자에 해당하는 제3자가 대상재산에 대하여 물권적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점에서 요 물권적 권리를 해놨는데,
요 수익권, 신탁법상의 수익자가 누리는 이 수익권, 제가 볼 때는 뭐 채권적 권리라고 보는데 물권적 권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3자가 어쨌든 채권적 권리든 물권적 권리든 그런 걸 보유하지 않는 점에서 그런 권리를 보유하는 영미법상 신탁과는 구별된다는 거. 대륙법상 신탁행위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탁행위에서는 신탁자가 유일한 소유자이므로 그가 원하는 경우에는 대상 권리를 언제든지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순수한 계약법상 이행 강제 수단을 통하여 수탁자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미법상 신탁과 유사한 점도 있기는 하다라는 거. 일단 민법상 신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채권 주심을 위한 채권양도,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해주는 양도담보가 있다라는 것. 부동산 양도담보는 여전히 신탁 행위의 일종으로 보지만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물권인 것도 있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신탁 행위로 봐야 될 경우도 있다. 가등기 담보법에서 보고 온 내용입니다. 일단 이론상의 신탁행위와 신탁법상의 신탁은 다르다. 일단 그걸 본 거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 말은 이렇게 신탁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또 전혀 다른 거죠. 명의신탁은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해서 공시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 명의신탁 계약에 의해서 대내적으로는 원소유자인 신탁자가 여전히 목적물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관리, 수익하는데 대외적으로 겉으로 공부상 공시되는 것은 수탁자 소유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해두는 것을 말한다는 것. 그래서 A 소유의 부동산인데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B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두는 겁니다. 근데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B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등기부를 열어보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면에 자기들끼리 한 게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겁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러 가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실명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그 등기 안 해줍니다. 경찰서에 고소 안 하면 다행이죠. 고소나 고발 안 하면 다행이죠. 실명법상 명의신탁 하면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부에 A에서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B가 위조해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AB 간의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행해졌을 수도 있고 AB 간의 비진위 표시로서 행해졌을 수도 있고 B의 강박에 의해서 행해졌을 수도 있고 또는 착오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A에서 B에게로 매매 등기가 되었는데 대금이 완납되지 않아서 매도인인 A가 해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진정하게 언제나 매매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B가 자기 앞으로 위조해서 이전 등기를 한 경우라면 B가 진짜 소유자라고 믿고 수억을 주고 매입하고 C가 이전 등기하더라도 C는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통정의 표시나 비진위 표시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B 앞으로 등기가 된 경우라면 제3자 C는 선의인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제되기 전에 C가 이전 등기를 했다면 해제를 A, B 간의 매매가 해제되더라도 C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매매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진정한 매매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는 정렬을 해놓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끼리는 명의신탁 약정을 했지만 등기부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과거의 판례는 단순히 편의만을 위한 명의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공부 기재를 가지고 거래가 됐을 때 제3자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명법,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난 뒤에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해놓고
그에 따른 등기도 무효다라고 하고,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명의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 이 명의사 계약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거래는 유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하지 아니하다,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명법에서 예정되는데 신탁법상의 신탁인 경우에는 등기 원인 자체가 신탁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와 위임과도 구별된다. 대리 민법 형식 공부하면은 본인을 표시하고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임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고 효과를 자기에게 기속했다가 이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인데, 물론 위임에 의해서 그랬을 때 그 수임인에게 모든 것이 기속된다라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때 위임 계약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정의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대리나 위임의 경우에 이거는 그냥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 하여튼 근데 대리인이 나서서 거래를 하고 A 소유의 부동산을 대리인 K가 나서서 B와 거래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한다면 A에서 바로 B에게 이전 등기가 됩니다. 위임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원칙적으로 대리인이나 수임인이 기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일단 대리와 위임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시에 한번 써본 것이고,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간접 대리라 하는 것과도 구별해야 된다는 것. 간접 대리라는 것은 간접 대리인인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일단 법률 행위를 하고 하는데 타인의 계산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간접 대리인에게 효과를 기속시킨 후 나중에 타인에게 계산해주는 관계인데, 민법에는 규정이 없고 상법에 위탁매매가 이 간접 대리가 되는 겁니다. 이 간접 대리는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이 대리제도는 근대 민법이 창안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대리라면은 간접 대리를 말할 것이고, 근대 이후의 사람들이 대리라면은 이 대리를 이야기하겠죠. 설마 회사 대리는 아니겠지. 제3자를 위한 계약과도 구별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 요약자, 채권자가 타방, 낙약자,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채무이행을 직접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인데 이 경우에도 부동산을 가지고 거래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관련돼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면 이 제3자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등기부에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탁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거래하면 등기부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물론 수익자는 신탁 원부에 기록이 되겠지만, 근데 약정함으로써 이루는 계약이다 하는데, 신탁은 위탁자와 신탁자 간의 신탁 계약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위탁자의 유언에 의해서 또는 위탁자의 선언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제3자는 계약 성립 당시에 태아나 성립 전의 법인처럼 현존하지 않아도 일단 무방하다는 측면에서는 신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 제3자가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물론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있기는 하다는 거. 목적 신탁의 경우에는 아예 수익자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아직 그런 경우가 은행에서 그런 목적 신탁을 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부유한 사람, 재력가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뭐 걱정되는 게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는 거죠, 집에. 강아지한테 신탁을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우리 법상 강아지는 동물로서 법상 물건이고 권리주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믿을 만한 사람을 수탁자로 정해서 자기가 위탁자가 되어서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서 내 강아지 뭐 내 죽고 난 뒤에도 좀 잘 돌봐주라, 뭐 그런 목적의 신탁이 행해질 수는 있다는 거죠. 이론상 일단은 광고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광고 행해지는 게 이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는 또 다른 문제이고, 임치는 그냥 물건 맡겨두는 겁니다. 맡겨놨으면은 원칙적으로 그 맡은 사람 수취는 뭐 보관만 하고 있어야 되죠, 원칙적으로. 물론 소비 임치의 경우에는 뭐 자기가 사용해 버리고 나중에 동종 동질의 다른 물건으로 주면 되겠죠. 그 정도 하고, 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 계약을 말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조합 자체가 권리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은 그냥 계약의 한 이름일 뿐입니다. 다음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뭐 재산의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면 그게 재단법인이 될 것이고, 사람 모임의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면 그게 사단법인이 될 것인데, 어쨌든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법인이라는 권리주체를 창설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 신탁의 경우에는 꼭 법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신탁 옛날부터 있었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비슷한 게 있었다 뭐 이런 거 정도. 신탁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신탁의 성립 방법에 따라서 분류해 볼 때 당사자 의사에 행해지는 경우를 임의신탁이라 하고, 뭐 이 임의신탁에는 계약에 의해지는 계약신탁, 그 다음에 유언에 의해서 행해지는 유언신탁, 위탁자 선언에 의해서 스스로 수탁자가 되는 신탁선언, 이런 것들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나 법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법정신탁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신탁의 목적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익신탁, 조금 전에 말했던 뭐 강아지 뭐 이런 목적신탁, 사익신탁, 그거는 목적신탁이고, 이거는 사익,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익신탁. 어쨌든 신탁법상의 신탁은 일반적으로 사익신탁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인가 및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것, 별도의 공익신탁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 물론 이게 법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도 하고, 신탁이익 주체에 따라서 위탁자가 위탁자 본인을 위하여 신탁의 수익자를 정함으로써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이걸 자익 신탁이라고 하고, 그래서 재력가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뭐 연세가 들어서 치매가 올 것 같으니까, 이 치매 왔으면 안 되죠. 올지도 모르니까 수탁자를 정해서 재산을 수탁을 하면서 혹시 내가 깜빡하더라도 내를 잘 돌봐라, 자기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자익신탁이라 하고, 위탁자가 위탁자 이외의 제3자 뭐 자기 아들을 수익자로 하고 수탁을 한다면 이런 경우를 타익신탁이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익목적의 공익신탁,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익신탁은 당연히 뭐 타익신탁일 것이고, 따라서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으로 나누는 시력은 사익신탁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 판례 하나 보시면, 대부분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 사단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공유 지분을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사안에서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
그 다음에 수탁자의 신탁 재산에 대한 적극적 관리 처분권 유무에 따라서 그것이 있는 경우를 능동신탁, 그렇지 않은 경우를 수동신탁이다 라고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익권 내용이 확정적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확정신탁과 재량신탁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책을 읽으면서 관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탁의 구조 있는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